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직도 사회에서는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갑지가 않아요. 제가 미혼모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와닿는 현실에 상처도 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일에 더할 나위 없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한 요즘이랍니다. 저는 6년 전 제게 일어난 일을 겪으며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가진 몸으로 마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지낸다는 것이 그만 눈 깜짝할 사이 몇 해가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 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언젠가 저도 여유가 생기면 사연을 꼭 적어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 아빠를 만난 건 6년 전 여름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역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하던 고시 공부가 있었는데 틈틈이 짬이 날 때마다 무료 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교회에 다녔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함께 지낸 친구들과 무료 급식을 하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너무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보니 이건 제 삶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기에 왜 이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죠. 팔다리가 멀쩡한 제 손과 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아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봉사자들이 미어 터졌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왜 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배식을 돕던 날 천막 안에서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밖에서 생필품과 작은 우유 그리고 빵을 나눠주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사람 좋은 얼굴을 한 남자가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품들을 나눠주는데 어느 관할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더군요. 그러다 몇 주 정도 계속 그 남자가 보이기에 저도 유심히 지켜보게 됐고 우연히 봉사자들끼리 식사를 하던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그날따라 날이 너무 더워서 봉사자들이 전부 땀에 젖어 있었는데 제게 이온 음료를 먼저 건네주던 걸 계기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남자는 첫인상과 다를 게 없이 오히려 알고 보니 성격이 더 좋은 겁니다. 인상은 물론이고 너무 착하고 타인을 향한 배려가 제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개념과 일치하는 게 많더군요. 4주 정도 됐으려나 봐요. 계속 빠지지 않고 무료 급식소에 찾아와 봉사를 하는 이 남자가 익숙해질 무렵 오늘 일정이 끝나고 커피 한 잔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걸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막상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무료 급식소에 교회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변 시선이 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하던 걸 안 할 수도 없고 한동안 고민하던 중 우리 지방으로 봉사하러 갈래? 라며 저를 보더니 남자친구가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종종 가는 보육원 있거든. 좀 멀긴 해도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봉사활동하고 올까? 지방이라는 이야기에 전후 사정 들어보니 생각보다 이곳저곳 봉사활동을 꽤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그 이후로 저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방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연애를 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알게 된 건 그 남자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나름 집안 학벌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워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어느 날 고개를 돌려보니
광고회사 사장, 외제차, 좋은 학벌, 재력가 집안의 남자가 제 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 깊게 알아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였고 서둘러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사무실에 잠시 서류를 심부름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집에 급한 서류를 놓고 왔다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해 제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고 간 대화 중 그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연인이 살고 있는 집이 궁금하기도 해서 흔쾌히 들어주었죠. 그렇게 저는 주소를 받아들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에 떡하니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혀버리더군요. 집 주소가 잘 찾아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 혼자 살아? 혼자 산다는 집이 오피스텔 혹은 원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땐 저는 또 한 번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사는 집 치고는 너무 넓은 게 아니겠어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집 구경을 하고 있더군요. 얼핏 봐도 한 36평 정도는 되어 보였어요. 전 당황한 것도 잠시 서둘러 남자친구가 부탁한 서류를 찾기 위해 헤매다 서재방이라고 지칭해 둔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들고 다시 그가 일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할 즈음 그의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이 저를 1층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더군요. 공손하게 저를 대우해 주시는 직원분의 태도에 뭐랄까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장님, 원래 일에 미쳐 사는 분이거든요. 연애 안 하시는데 여자친구 생기셨다고 얼마 전에 말하시더라고요. 엄청 궁금했는데 실제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며 직원분과 인사를 나누며 서류를 건네주는데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서류도 제가 가지러 갔어야 했는데 제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어머, 그러시군요. 저희 사장님이 직원들 가족들까지 다 잘 챙겨주시는 분이라서 참 제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 병원비도 몇 번 도와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저는 순간 직원의 말에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 못할 뜨거운 감정이 막 솟구치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 남자친구가 마침 기다렸다는 듯 제게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 고마워. 여기까지 와줬는데 가자. 맛있는 점심 사줄게. 라고 하자 옆에 서 있던 직원이 받아든 서류를 갖고 인사를 한 뒤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내심 사무실이 궁금하기도 해서 은근슬쩍 용기 내서 물었어요. 여기서 사무실 멀어? 어떻게 일하는지도 궁금했는데. 아, 남자친구는 제 요청에 조금 당황한 건지 갑자기 휴대전화를 켜서 바쁘게 메일함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 건이 있거든. 지금 사무실 사람들 다 미팅 중이라서 안에 가도 아마 방해만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보여줘도 될까? 아우,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괜찮아. 다음에 보여줘. 라고 하자 남자친구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비싼 코스로 대접하더라고요. 그날의 짧은 심부름에 대가가 이토록 큰 것에 부담이기도 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사는 세계가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보통 연인들과 다르지 않게 100일이라는 기념일을 맞이하게 됐고 그 기념일에 저는 특별하게 남아 보내고 싶어
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 아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데 소개시켜도 될까요? 뭐?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좋은 자리 들이밀어도 싫다는 애가 어디서 남자를 만났어? 그게 왜 교회 친구들이랑 매번 가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사람 좋아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라고 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얼떨떨한 얼굴이었지만 사실 100번 말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더라고요. 이후 서둘러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식당으로 찾아뵈었고 아니나 다를까 살갑게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에 저희 엄마 너무 좋아하셨어요. 첫인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센스 있게 직원들을 데리고 주 3회 정도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날따라 도서관에 자리도 없고 해서 일찍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들렸는데 조금 전 남자친구가 또 점심을 먹고 갔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활짝 웃으시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네 남자친구 다녀갔다. 오늘도요? 오늘도 직원들이랑 점심 먹으러 왔다면서 이제 직접 자기가 반찬도 서빙에다가 먹는데 얼마나 싹싹하고 이쁜지 몰라. 어쩜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니. 라면서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제 어깨가 은근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유독 아빠는 이상하게도 남자친구에 대한 흠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에이, 난 별로야. 남자가 말이야 서글서글 눈웃음이나 치고 다니고 꼭 계집애 같이 생겨서 이상하게 제비족 같아. 정이 안 간단 말이지. 라고 하시자 엄마가 카운터에서 오후 장사를 위해 마감을 하고 계시는 아빠의 등을 찰싹 때리시는 겁니다. 으이구, 하여튼 남자들의 질투가 더 대단해요. 얼굴 반반하면 다 제비족이게? 당신이 저렇게 생겼으면 제비족처럼 살았을 거예요? 하여튼 별 꼬투리를 잡아도 그런 걸로 잡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카운터 마감이나 제대로 해요. 라고 말하자 아빠는 입술을 일자로 굳게 잠그시고 더 이상은 말을 안 하시더군요. 엄마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겠다. 아빠는 그저 딸이 걱정돼서 한 소리려니 하고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웃어버렸어요. 저희는 그렇게 가족처럼 그리고 연인으로 지내며 사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하던 시험에서 한번 낙방하게 되면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됐어요. 피임을 잘 한다고 하다가 우연히 친구들과 커플끼리 여행을 간 곳에서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그 이후로 규칙적이던 생리가 시작하지 않길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두 줄이 아주 선명하게 뜨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두 줄 나왔는데. 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와 함께 걱정스럽게 손에 쥐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봤습니다. 해이해진 정신을 질타할 새도 없었어요. 서둘러 혼전 임신을 해버린 현실을 수습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차라리 잘 됐어. 말도 못할 정도로 기쁜데 우선 양가 부모님께 서둘러서 결혼부터 하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프로포즈를 받기도 했고 계획 없이 생긴 아이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여태껏 보아왔던 남자친구의 성실하고 듬직하고 능력 있는 모습에 그 걱정도 잠시일 뿐 금방 녹아버리더군요.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부모님 먼저 찾아뵙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아빠는 한숨을 푹푹 쉬며 못마땅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셨고 엄마도 역시 실망한 눈치이긴 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준비하던 중요한 시험은 결국 낙방과 동시에 혼전 임신과 결혼 준비로 미룰 수밖에 없었죠. 특히 아빠가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있어서 그런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혼을 내시기도 하고 종간에는 무척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앞두고 상견례 일정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남자친구의 뜬금없는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 소개 못 시켜줘서 미안해. 안 그래도 평소에 궁금하긴 했었는데 뭐 하는 분들이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따금씩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었는데 저와는 반대로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아빠는 사실 S기업에서 직장 다니시는데 직위가 조금 높으셔. 직위가 높다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평소 부모님 자랑이나 혹은 집이 부유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의 재력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청담동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조금 기죽어 보이는 모습에 의아해서 물었죠. 근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실망할까봐 그래. 내가 워낙 외동 아들이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정이 별로 없어. 어려서부터 가정부 손에 자라서 그런가. 그래서 너한테 쉽게 소개시켜주기가 자신이 없었나 봐.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집이 좋으면 뭐해. 난 늘 외롭게 자랐는데 나는 내 아이 낳고 내 가정 꾸리면 정말 좋은 아빠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네 편이 될 거야. 라고 다정하게도 말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왜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함구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어도 외롭고 뭔가 결핍되어 자랐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 역시 결혼을 하면 더욱 보란 듯이 가정을 잘 꾸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군요. 얼마 가지 않아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마주한 순간 서로가 좋은 느낌이었고 분위기마저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인상이 너무 좋고 둘 다 선남 선녀시더라고요. 얘가 좀 외롭게 커서 연애도 안 하고 그러기에 나이 어느 정도 차면 맞선이나 봐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어찌 용케 여자를 만났네요. 그래도 어쨌든 혼전 임신하게 된 부분은 부모로서도 죄송한 부분이니 먼저 사과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그나마 조금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으셨나 봐요. 혼전 임신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더 이상은 문제 삼지 않으셨거든요. 더 나아가 서둘러 결혼식 이후 신혼집 등등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해줄까? 라고 그의 어머니가 묻는 순간 저는 놀란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른 곳으로 신혼집을 알아봐 준다는 말에 무척 부담스럽더군요. 지금 남자친구가 사는 집도 세 식구 살기 넓은 평수였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채워 넣어야 하는 혼수만 해도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 넣어보니 금액이 몇천 단위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자친구랑 얘기했는데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리는 걸로 상의했어요. 집은 따로 알아봐 주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의 어머니가 조금 아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미안해서 어쩌지? 홀몸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그러니? 그럼 그 집에 들어올 때 혼수나 가정 같은 거 일제 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셔서 저는 놀란 마음에 물었죠. 네? 혼수를 하지 말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간단하더군요. 어차피 남자친구가 그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배치되어 있는 가구, 가전들 전부 다 새 제품인데 바꾸는 게 너무 낭비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사돈 어르신, 저희 쪽에서 뭐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요. 라고 엄마가 말하셨지만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정말 남자친구가 종종 하던 농담대로 몸만 가지고 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청담동에서 미용실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지 이미 예식장을 먼저 알아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쪽 계열에서 일을 하자니 며느리가 홀몸도 아니고 먼저 나서서 알아봤는데 결혼식장을 그냥 어설픈 데서 하기엔 우리도 입장이 사회적 위치도 있고 호텔 쪽 알아보니까 반년은 기다려야 예식이 가능하다고 하네. 갑자기 잡기에는 결혼이 시즌인가 보던데 새아가만 괜찮으면 애 낳고 붓기 싹 빠진 다음에 결혼식 올려도 괜찮겠지? 내가 성대하게 치러줄게. 결혼 서양만 다니던 교회에서 간단하게 할까? 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런지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배부른 상태에서 예식장 들어가는 게 상상도 가지 않아 얼결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낳고 서둘러야겠네요. 결혼 서양만 하면 젊은 애들이라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저희 아빠가 말하시자 시부모님 두 분이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충 넘어가시는 부분에서 아빠는 나중에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양가 상견례를 끝으로 저는 마침내 남자친구의 집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거창하게 결혼식, 혼수, 예물, 예단 이런 거 머릿속에 가득 채워놨는데 정신 차려보니 아무것도 한 건 없고 몸만 딸랑 남자친구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홀몸도 아니고 임신 증상이 시작된 이상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전 제가 임신을 해서 호르몬에 지배당해 예민한 거라고 여기기 바빴어요. 가령 남자친구의 서재방 한편이 금고로 되어 있었는데 자물쇠로 꽁꽁 잠겨 있었고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알려주질 않더군요. 저는 연애하면서도 그 사람이랑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왠지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왜 알려주지 않냐고 따지고 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서서히 예민해지더군요. 이상하게 연애할 때부터 한 번도 문제없이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뭔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이상하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여보, 급하게 사무실 이전을 좀 해야 해서 내가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뭐라고?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방에 일도 좀 있어서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야. 관광공사 광고를 입찰해야 하는데 과정을 설명하자니 좀 복잡하네.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좀 그러면 친정 가 있을래? 라고 다정하게 제 걱정을 하는 남편에게 또 저는 오히려 걱정 말고 일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대답했죠. 해묻지 못했던 걸 이제 와서 후회하게 되네요. 그러고 며칠 뒤 정말 말 그대로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실 위치는 알지만 이전한다고 했지 또 어느 지방에 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졸음이 쏟아져서 거실 한편에 소파에 모로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연달아 울리는 법이 없는데 현관문을 누군가 쿵쿵쿵 두드리는 살벌한 소리에
저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여기 김현철 씨 댁 맞습니까? 라고 낯선 사람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건가요? 저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 문을 반쯤 열고 신분을 확인하니 정말 형사들이 맞더라고요. 혹시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예상 못한 말들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더군요. 김현철 씨 지금 집에 없는 거 맞죠? 사기 및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수배 중이고 긴급 체포건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집에 남편분 오시면 자수하라고 권하세요. 네? 저는 황당한 얼굴로 여러 서 있는 형사들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러자 형사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제 반응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설명하더라고요. 혹시 남편분 무슨 일 하는지 모르세요? 하면서 약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한패가 아닌가 떠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는 광고기획사 사장이라고 대답하니 형사들이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아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2달이요.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신해서 대충 절차 생략하고 그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먼저 설명하기 싫더군요. 하지만 뒤이어 형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김현철 씨, 부동산 전세 사기, 대포차, 차량 절도 혐의, 보이스피싱 여러 건으로 지금 수배 중이고요. 정가가 아주 화려한 놈인데 모르셨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턱이 그저 벌어져 있을 뿐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형사들은 혀를 차며 어쨌든 김현철 씨 혹시 집으로 오면 좋게 자수하라고 그래야 감형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형사들이 돌아간 이후 그 즉시 서둘러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은 한 달이 되도록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배는 점점 불러오지 슬슬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감도 오지 않는 상태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찾아온 시점을 기준으로 점점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만 가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남자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구신지. 찾아오신 분들이 대뜸 먼저 묻길래 누구세요? 라며 반대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여기 집주인이에요.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서 연락도 안 되고 찾아왔어요. 라고 말하며 몇 날 며칠 잠도 못 잔 제 모습이 초췌해 그런지 위아래로 계속 훑어보는 겁니다. 월세라뇨? 여기가 월세집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김현철 씨 명의로 된 집인데요. 라고 하니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쳐다보며 말하는 겁니다. 김현철 씨는 여기 월세로 들어오신 세입자거든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세요? 월세를 밀렸으면 연락이라도 받으셔야죠. 이렇게 찾아오게 하면 어쩝니까? 라고 삿대질을 하며 제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에게 차분하게 물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남자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줄만 알았던 이 집의 진짜 주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28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 있었더군요. 저는 기야만 나머지 그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이달까지 월세 안 낼 거면 집을 빼달라는 말을 간단하게 한 뒤 돌아갔고요. 저는 그 즉시 남자친구 서재로 들어가 있는 책상을 다 뒤엎고 금고마저 비밀번호를 알아내 결국 여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꽁꽁 숨겨져 있던 그 안에서 나온 서류들, 각종 주민등록증에 기절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누구인지 모를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이 수백 개가 켜켜이 쌓여 고무줄에 쌓여있질 않나. 또 이 집에 월세 계약을 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심지어 그가 끌고 다니는 외제차는 리스를 한 건지 월 200을 몇 년이나 내는 해피딸 서류가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들 전부 다 렌탈을 한 서류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들은 죄다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제가 상견례 때부터 그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고 여기고 있던 분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노부부와 남자친구의 어릴 적 앳된 모습이 함께 담겨있는 가족 사진도 나오더군요.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속았다는 걸 말이죠. 저는 아이를 가진 몸으로 일단 정신을 단단히 부여잡아야만 했고, 서둘러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뒷수습을 제가 다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친정집에 도착한 제가 새하얗게 질린 채로 나타나자 아빠 엄마가 너무 놀라신 나머지 그날 장사를 다 접으시고 저를 친정집으로 데려가 진정시키셨어요. 그리고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며칠 사이에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형사가 그 사람 잡으러 오면서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차, 집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금융 사채 빚이 가득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 사기꾼이라니. 그 형사들이 혹시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네,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 진짜 형사들 맞더라고요. 어차피 전국 수배 중이라 조만간 잡힐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저희 상견례 때 만난 그분들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가는데 그제야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엄마는 결국 목 놓아 우셨고 아빠는 연신 밤잠을 못 이루시고 담배만 몇 갑을 피우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졸지에 사기꾼에게 제대로 당해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정가가 화려한 범죄자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가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고 형사들은 그제야 제가 임산부인 걸 알고 난감해 하시더군요. 김현철 씨 바로 구속되셨고요. 워낙 죄질이 악질이라 이번만큼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부동산 사기에다가 대포차에 번호판 위조에 그 무료 급식소 떠돌면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신분증 가져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했고요. 그동안 저와 함께 봉사를 다니며 신분증을 수집하고 그걸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설명을 대충 끝낸 형사가 종이에 간단하게 뭔가를 적어 저희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김현철 씨 어느 교도소로 수감됐는지 적어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그때 당시 심정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참담했던 것 같아요. 사기 결혼, 심지어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남들 눈에 제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결혼식은 올리지도 못했죠. 결혼식이 열리자마자 아주 성대하게 사기극을 펼쳤어야 했는데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워낙 사기꾼 새끼들은 입 터는 기술이 대단해서요.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라고 말하며 마중까지 해주시는 형사님 얼굴이 아직도 선연하게 기억나요. 그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암담했습니다. 이토록 집 분위기가 어두웠던 적도 없었고 또 저는 서서히 불러오는 배에 움직이는 태동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어요.
와중에 그의 집에서 발견한 부모 사진을 토대로 그의 실제 부모도 알게 되었어요. 만난 건 아니고 간략하게 그의 현재 상황을 알리면서 듣게 된 이야기로는 본인들도 자식 관계 절연하고 지낸다는 겁니다. 하도 어려서부터 사기를 쳐대서 감옥을 수십 번을 들락날락 하는데 부모로서도 두 손 두 발 닫은 놈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형사가 적어준 그가 수감된 교도소가 적힌 종이는 쓰레기통에 곧장 버렸습니다. 어차피 찾아가봤자 또다시 거짓말 아니면 이제 와서 곧 태어날 아이를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이로써 단칼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고요. 저는 그렇게 10달을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출산을 했고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막상 갓난아이가 베넷짓을 하고 옹알거리는 걸 보니 그동안 겪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마치 현실 감각도 떨어질 만큼 멀어져만 가더군요. 다행히도 딸아이는 전 남편 하나도 닮은 곳 없이 저를 빼다 박았어요. 그 이후로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아이만 낳고 가만히 눌러앉아 있는 걸 보다 못한 나머지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 하던 공부 얼른 다시 시작해라. 1살 더 먹기 전에. 아직 아기가 어려서 힘들어요. 엄마랑 아빠가 잘 봐줄 테니까 일단 합격이나 해. 그리고 나중에 갚아. 너 이렇게 아이 낳고 눌러앉는 꼴 부모로서 보기 싫다. 라고 하시며 제가 임신 때문에 미뤄두었던 공무원 시험 준비를 다시 하라며 적극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밤이고 낮이고 공부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됐냐면 바로 경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준비했던 시험이 바로 경찰 공무원이었거든요. 3년 만에 합격하긴 했지만 의미는 정말 남달랐던 것 같아요. 민중의 지팡이가 된 이상 저도 겪은 이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겪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 같은 사기꾼들을 싹 다 잡아 쳐넣겠다는 각오를 매일매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놈이 언제 출소를 하는지 몇 년형을 받았는지에 대해 일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다른 게 분명한가 봅니다. 어느 날 출소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찾아왔더군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어떻게 감옥살이 하는데 한 번을 안 오세요? 제가 이렇게 출소하자마자 찾아와야만 하는 겁니까?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식당으로 들어서는 그 사람을 보며 엄마 아빠는 굳은 얼굴로 황당하게 바라보기만 하셨대요. 이 새끼가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라고 아빠가 대뜸 쟁반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놈이 아주 뻔뻔하게 굴더라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인상 좋다, 사위가 능력 있어 좋다 그러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잘못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개거품을 무시냐고요. 그게 무슨 사업이야? 이 범죄자 새끼가. 당장 꺼져. 너 내가 사기 결혼으로 우리가 다시 쳐넣을 줄 알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애 아빠인데. 뭐? 애 아빠? 이게 아주 미친놈 중에 상 미친놈이구만. 허이구. 엄마는 실랑이를 하는 아빠와 그놈을 보며 서둘러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마침 한가하게 일이 없을 때 받은 연락이라 다행이었죠. 동료 형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둘러 부모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보니 한창 손님들이 북적여야 할 시간에 다 쫓아내고 그놈이 중간에 상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농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 오랜만이네 마누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아주 껄렁껄렁하고 능청스럽게 저를 향해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경고를 날렸습니다.
나 우리 애기 보러 왔는데 어딨어? 에? 네 애가 어딨어? 내 애야. 라고 말하자 계속 두리번거리며 애를 찾는 겁니다. 지혜가 몇 살인 줄 인지도 안 된 놈이었어요. 이 시간에 식당에 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에 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놈이었어요.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나타났다가는 진짜 사기 결혼으로 확 쳐넣을 테니까. 라고 말하자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발로 식탁을 차는 겁니다. 이놈 본성이 제대로 보이더군요. 이게 어디서 한 번도 면회도 안 오냐니. 야, 내 돈으로 1년 동안 데이트하고 호의호식했으면 당연히 옥살이하는 서방 뒷바라지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좋다고 해벌쭉 침 질질 흘리면서 따라다닐 땐 언제고. 이게 어디서 서방님 보자마자 확 하면서 손을 치켜들길래 저는 본능적으로 치켜올린 그 사람 손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짧은 연애에 본인 사기나 칠 생각이나 했지 제게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 사람은 알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합기도 태권도 유단자였고 여러 무술에 능했습니다. 여자로서 혼자 몸을 지킬 정도는 됐어요. 팔이 뒤로 훅 꺾이자 벼랑간 겁을 집어먹은 놈이 횡설수설 하더군요. 뭐야? 이거 안 놔? 저는 그 자리에서 등짝을 발로 한번 후려 갈겼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 그리고 제 부모님과 제가 당한 일들에 대해 좋게 넘어가는 정도로 이 정도면 대인배죠. 이거 보여? 라며 멱살을 잡아 의자에 앉혀놓고 곧장 제 경찰 배지를 꺼내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경찰? 너 경찰 됐어? 가짜 아냐? 보다시피 경찰 됐고 너처럼 위조해서 사기 쳐먹고 살진 않으니까 내 명함 네 주머니에 꽂아줄게. 언제든지 다시 깜빵살이 하고 싶으면 찾아오던가. 라고 말하자 놈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시험 공부하는 건 알았지만 그냥 공무원 시험인 줄 알았지 경찰 시험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한 번만 더 여기 나타나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안 끝난다. 라고 말하자 주춤거리며 일어나 헝클어진 온 매무새를 다잡고 서둘러 꽁지 빠지게 식당에서 도망쳐 나가더군요. 아휴. 엄마는 연신 카운터에서 눈물을 닦고 계시고 아빠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엉망으로 난장판이 된 식당 한편을 저는 조용히 정리하며 부모님께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놈은 그 이후로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걸 안 이상 놈이 제게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걸 확신했는데도 부모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다시 나타나면 오히려 감옥에 쳐넣을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결국 식당을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걸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오로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아직도 말씀하시네요. 범죄 경력이 화려한 놈이라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 아이를 핑계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애당초 싹을 자르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희가 도망가는 모양새는 정말 인정하기 싫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그놈 주머니에 제 명함을 꽂아 넣은 이상 직장을 옮기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범죄자 놈들을 쳐넣는 것에 혈안이 되었고 실적도 아주 높은 형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놈은 언젠가 다시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놈의 발자취가 될 사건이 있다면 오히려 눈여겨보곤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죄목으로 얼마 전 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놈 소식을 알게 되었네요. 제 손으로 꼭 쳐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랄까요? 제가 그놈 만나면서 직접 당했던 수법 때문인지 이제는 그런 비슷한 부류의 범죄자 냄새도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답니다. 한단지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켜야 할 본분 모르고 남의 신분 흉내내다가 모든 거 다 잃는 머저리들. 결국 인생 송두리째 다 잃게 되는 거죠. 제가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스스로가 안쓰럽다가도 저보다도 더 상처받으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오려는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면 날선 마음도 사르르 녹아들곤 합니다. 요즘에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날 경찰이 되려고 해서 그런 일을 겪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겪은 사연 참 기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을 보람차게 보내는데 온 힘을 쏟고 지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일을 발판 삼아 더욱 훌륭한 경찰이 되기로 작심했고 그 마음과 노력은 아직도 변함이 없거든요. 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건 제가 올라가야 할 목표 앞에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